연합뉴스 경제TV 특집 대담 QE의 역습과 강달라 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단어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강달러,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부동산 위기, 재정 위기, 그리고 유럽 경제의 어떤 금리 위기, 아울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위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위기가 아닌 것이 없고, 과연 이런 위기 상황과 맞닥뜨려서 글로벌 경제가 공조 체제를 이루면서 극복하는 과정을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이런 연착륙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에 아마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경착륙으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외 의존적인 경제다 보니까 미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또 미 재무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쓰는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파장은 무엇인가? 그 파장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 실물 경제에 대한 전파에 대한 위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서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서영수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 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위기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 위기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장을 크게 펼쳐놓으면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조금 한번 이렇게 줄여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우리 서영수 애널리스트께서 책을 한 권 내셨다 하던데 네네, 어떤 그렇죠. 책이죠, 내용이? 예,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라는. 부채 위기를 또 강조하셨군요. 네, 그래서 뭐 아쉽게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네. 이런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른 그 위기의 가능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좀 큰 상태이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왜 큰 상태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문제는 결국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죠. 그러면 도대체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또는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금리를 덜 올리는 바람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네.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되고 그다음에 환율이 약세를 보였던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우리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금리를 올리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두 가지죠. 예, 첫 번째로는 네. 결국에는 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돈의 이동 속도를 빨리 네.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돈이 빨리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돈이 빨리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금리를 그렇죠. 올리면 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의 위기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돈이 조금, 빨리 이동한다는 얘기는 돈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돈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돈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요. 네. 그 경쟁에서 이탈된 금융회사는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 발생해요. 그렇겠죠. 예,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은 절대적인 돈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 나눌 수 있는데, 심지어 우량하지 못한 뭐 제2금융권조차도 네. 돈이 많아진 시점에서 충분한 돈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걸 네.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양이 줄어드는데 이 적은 양의 돈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붙게 되고, 그 경쟁에서 이제 특히나 이 상대적으로 크레딧이 떨어지는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이슈인 거고요. 네. 사실 모든 위기의 출발은 유동성 위기에서 사실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이제 펀더멘탈 이슈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대출 금리가 궁극적으로 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출 금리가 천천히 올라간다라면 이 대출 차주는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그거에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단기간 내에 급격히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당연히 이자 부담이 단기간에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제 채무 불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노출되는데 이게 천천히 발생하고 점진적으로 발생한다라면 경제 시스템은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2년 만에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상 경제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렇다면 저희가 어림잡아 추정해도 최소한 4분의 1 이상은 뭐 종국적으로 이제 1년 뒤에서는 네.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이런 건전성 악화, 채무 불이행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기껏해야 2, 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뭐 무엇의 2, 3%입니까? 그러니까 연체율이 2, 3%. 연체율이 2, 3%다. 예. 근데 이게 4분의 1 이상 터진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뭐 크게 흔들 수밖에 없는 사실상 재난과 같은 상태가 네. 도래되는 거죠. 어.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미국발에서 시작되어 있는 금융 위기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글로벌리 우리가 어디가 더 먼저 위기가 발생하고 덜 위기가 발생하냐를 우리가 파악해야 될 텐데 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돈의 이동 속도를 낮춘다라면 또는 낮다라면 상대적으로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고요. 네. 반대로 돈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면 네.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또한 금리가 인상한다더라도 이건 금리는 기준금리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그대로 모두가 대출금리로 전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전부 고정금리다. 그러면 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가계대출인데 네. 지금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가계대출은 고정금리이고 장기대출이고 원리금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거의 미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 그 다음에 변동금리 대출, 단기대출인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의 이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유동성 위기 했잖아요. 네. 유동성 위기와 여동성에 대한 돈의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의 영향이 네. 단순히 변동금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까 말씀드렸던 돈의 이동 속도의 영향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100이 올라갈 때 네. 대출금리가 150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떤 나라는 금리가 100이 올라갈 때 10, 20밖에 안 올라가고 네. 어떤 나라는 기준금리가 100이 올라갈 때 150이 나타난다라면 네. 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네. 훨씬 더 차이가 나겠죠. 어떤 나라의 경우에 그렇게 그 변동성이 차이가 나고 무엇이 원인일까요? 어떤 나라는 100 올리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고 어떤 나라는 100 올리는데 한 150 가버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네.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돈의 이동 속도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속도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럼 이제 그런 신흥국이나 개도국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유동성을 빨아당기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행 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금융회사 간 돈의 예. 경쟁이 심해지냐 아닌 심해지냐 그러니까요. 이슈인 거고요. 네. 뭐 그러면은 그건 방금 전에 질문하신 거는 그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흡수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슈인 예. 거고 예. 지금의 이슈는 금융회사 간 이제 돈에 대한 경쟁 그거는 네. 다시 금리 경쟁이 나타나겠죠. 예. 그럼 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렇죠.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1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사채 시장 뭐 이렇게 새마을금고 형태로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화폐 총 통화량을 줄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은행들 간에 확보해야 될 여러 가지 통화량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사채금융시장에서의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의 양이 1금융권에서 가져가는 것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거를 놓고 이렇게 자꾸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2금융권 밑에 있는 금융권에서는 유동성을 채우지 못하는 총통화량을 지준율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금리 시장이나 이런 것이 더 충격을 받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돈이 부족한다라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예금금리를 더 많이 올리든지 네, 사실상 수익성을 포기하고 올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을 해서 자산을 채우든지. 매각하든지 이런 그거를 선택을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국가 단위로 확대를 하면 그렇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각국을 중앙은행을 제1금융권으로 보면 이제 그 국가별로 어떤 레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선진국도 있을 거고 개도국도 있을 거고 신흥국도 있고 그러면 선진국 은행 중앙은행들을 1금융권으로 보면 이 금융권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흡수해 가니까 빠져나가는 달러 자금을 메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좀 더 여력이 있지만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다른 이런 신흥 국가들,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에게는 그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얘들도 금리를 같이 올려갖고 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와는 좀 약간 다른 게 대부분의 이제 개도국들이 네. 이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94년도도 있었고요. 네, 예, 한 그다음에 9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차례의 경험을 겪으면서 개도국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교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든지 네. 아니면 이 자본의 이동을 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네.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좀 약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자본의 이동, 그러니까 미국으로 그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환전하는데 10%의 텍스가 붙으니까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돈의 이제 이탈을 단기 자금의 이동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렇죠. 토빈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거죠. 규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뭐 아니면은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미리 금리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올려놔서, 예. 네. 그래서 이에 대비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방만하게, 예. 방만하게 방관한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예, 특히나 EU 선진국 중에서 EU라는 이 글로벌 통화에 네. 이제 배제된 나라들의 통화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고 있죠. 네. 영국, 뭐 스웨덴, 최근에 뉴질랜드까지. 이제 우리 서영수 애널리스트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금융 시장에서의 변화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촉발하면서 미국 내의 어떤 금융계의 유동성 확보 경쟁이 세계 경제로 확산이 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이런 많은 국가들의 환율 상승에 어떤 또 동인이 되고 강달러의 또는 급격한 추진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가운데에 결국은 이제 이게 한 국가로 규모를 축소해서 비유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놔둬버리면 그냥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들에서 예대 금리 차로 이익을 내던 일반 은행들도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금리를 갖다가 더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일부 금융계에서는 유동성 확보의 비교 여리에 있다 보니까 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또 자기들이 투자한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지금 벌써 이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네. 4.5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가입한 정기예금이 제가 한 2달 전에 한 3.5 정도로 제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4.5%를 낸다는 거는 야, 대단하네요. 시중의 자금들을 은행이 거의 대부분 가져간다는 얘기고 그렇네요.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제2금융권들은 그 돈을 못 가져가는 문제, 네. 예, 일종의 이제 벙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메울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네요. 어쨌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 유동성의 문제가 예.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네. 이 건전성 악화와 연결돼 버린다라면 네.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때 네. 이거를 이제 금융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금융회사의 유동성만 문제가 될 때를 유동성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08년도는 우리가 이거를 유동성 유동성의 위기라고 위기다. 얘기하는 거고요. 98년도의 형태, 미국의 이제 금융 위기, 네. 이거는 유동성 위기에서 확대돼서 금융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용어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위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악영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버렸다는 측면이군요. 그렇죠. 예, 유동성 위기에서 촉발이 되어가지고. 예, 유동성이 촉발됐던 거고 다시 그게 대출 사이드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출 금리의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네. 제가 한 3개월, 3, 4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축은행권에서 이 부실채권,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 이슈가 상당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3, 4개월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언론을 보니까 막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서영수 이사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촉발된 원인이 또 파장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제2금융권 문제 이게 말씀하신 유동성 위기가 아닌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네.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네. 말하면 대출금리의 상승 상승. 폭도 네. 기준금리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의 네. 리스크고 예. 두 번째는 돈의 이동 속도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빨리 진행돼서 네. 예금 금리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인상이 빨리 진행되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의 이 리스크는 한국의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네.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될 거는 음. 그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금융 사이드이잖아요. 네. 항상 금융 사이드가 예. 실물 사이드에 연결돼서 그렇죠. 실물이 문제가 되면 네. 이건 이제 복합 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네. 비세이에 만들어진 부동산 버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버블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금융과 만나게 된다라면 이게 단기간 내에 급격히 터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먼저 여쭙고 싶은 게 부동산의 부실 문제, 버블 붕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니다. 어느 정도 잘 대응하면 버블이 터지지 않고 연착륙하면서 비껴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그거는 뭐 일방적으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금융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서 이 디레버리지되는 네. 이 속도를 네.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달려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되돌려 말하면은 결국 대출받은 가게나 기업이나 또 저축은행이나 다 같이 대출을 받고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게의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일 거고 그렇죠. 은행 금융계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실화 문제일 거고 이 문제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실물 시장,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 대부분의 이 돈이 자기 자금이 아니라 결국에는 타인 자금, 부채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채가 디레버리지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부채를 디레버리지 하지 않으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말씀하셨지만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계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만약에 원리금 상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금융계 측면에서는 돈이 지금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자금이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금융계도 동시에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서로 악순환 연결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네. 정부가 이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이제 새 출발 기금을 만들어서 네.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끊고 싶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만기 연장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3년 유예를 해준 거죠. 예, 3년 유예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연착륙을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현실을 놓고 본다라면 금융회사들이 각각이 유동성이 네. 좋지 않은 상태인데 네. 이걸 어떻게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두 개 회사가 그 일종의 약간은 룰인데 네. 예, 룰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한두 회사가 그 만기 연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대출을 네. 회수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네. 그거는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정책은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을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가 정부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네요. 결국 이제 금융권에서도 해외 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다 찼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돈을 밖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다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빌려주세요. 한국은행에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는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3년 유예를 어느 정도 해주는 상황밖에는 지금은 선택지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금융기관 간에 발생을 해서 이 카르텔이 깨져버리게 되면 결국 그 피해를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입으면서 실물 경제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들어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잘 관리하냐가 네.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될 어떻게 것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서영수 의사께서 보시기에 관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저는 관리가 불가능할 듯해서 관리가 뭐 담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시면 현 실물 경제에서 직접 이렇게 지켜보시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관리가 가능하다 또는 관리가 가지 않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 제가 여쭤봅니다.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뭐 그렇죠. 사실. 예. 답하기 제일 어려운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책하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면 이분들은 답을 끓이시거든요. 왜냐 그러면 정부 기관에 계시고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이게 시장에 정보로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의 심리적 혼란이 발생을 되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이런 것을 경험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주의 단계다, 경보 단계다, 경계 단계다 이게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벌써 제가 3, 4개월 전에 대구 지역이나 이런 미분양 아파트와 그다음에 이저축은행 쪽에서 부실화, NPF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서영수 이사님 같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금융계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게 경착륙으로 갈 확률이 연착륙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다 아니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은 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대책도 얼마든지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을 이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냐? 정부에게 한 말씀 하시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주시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정부가 그 정책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예,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그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가? 못하는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뭐 단지 말을 얘기한다고 해서 네. 이렇게 그냥 딱 결론이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위기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다른 나라에 나라보다. 비해서 너무 크다. 좀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미 연준이 지금 한 3.25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나면 시중금리, 모기지 금리가 지금 7에서 8% 정도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2.5 정도 가는데 카드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체 금리는 20%를 요구를 하고요. 일반 카드 대출 같은 경우 단기 대출은 14%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 9%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보다는 그 폭이 크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네. 그거는 이제 신규 대출을 말씀하시는 예.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기존의 걱정하는 건 대출. 기존 대출자가 신규 대출이야 금리 오르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존 대출자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방법이 계속 없잖아요. 내야죠. 내야 되잖아요. 예. 더군다나 갑자기 이자를 내가 이제 이제 생활비라든지 모든 걸 다 맞춰놔서 딱 거기에다가 내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내 소득의 지금 반 정도를 이자를 내고 있는데 예. 3%더 갑자기 내라. 갑자기 지금 2배를 내라고 해서 예. 내 소득에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하면 못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위기 국면인 거죠. 그게 네. 문제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이 모기지 금리가 뭐 7%가 되든 10%가 되든 미국의 가게는 선택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포클로즈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으니까요. 예. 두 번째, 기존 대출자는 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의 네. 실제 대출금리는 한 3% 정도였거든요. 네. 그 정도를 아직도 내고 있어요. 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출금리가 이제 대출이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라면 네. 이거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한번? 안심전환 대출했죠.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25조를 목표했는데 1.5조밖에 못했어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이제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집에 대한 가격을 4억 이하로 제한했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지금 네. 정부가 이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네. 기준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예.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올렸던 하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예. 자금이 해외로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채권 시장이 굉장히 경색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특수채라고요. 네. 특수채 그다음에 MBS라든지 네. 이런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급등하죠. 예. 그래서 이 안심전환으로 대출을 전환할 때 네. 오히려 금리가 예. 물론 소수는 혜택을 보지만 예. 비슷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거예요. 악화되는 상황이 예, 금리가 오르니까 메릿을 사람들이 못 느낀 거죠. 네. 더군다나 개인들은 당장의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강제하지 않는 한 고정금리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네. 어찌 보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이 안심 전환으로 가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그 다리를 아주 부실하게 지어놨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제가 볼 때는 부실이라는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채권 시장의 MBS라든지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 증권이나 이런 시장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이쪽 금리가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악영향까지는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제 제일 무서웠던 거는 여하튼 지금 기준금리를 미국과 따라서 올렸을 경우에 네. 대출금리가 너무 안 그래도 빨리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에 대한 걱정을 그게 이제 가계부채의 위험이거든요. 네. 예,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 이런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뭐 결국에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덜 오르게 하는 정책 네. 그리고 돈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네. 은행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좀 완화시키는 정책. 왜 혹시 1970년대까지 있었는데 네. 레귤레이션 Q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레귤레이션 Q라는 건 미국에 있었던 제도고요. 선진국인 미국에서 네. 썼던 거고 이건 뭐냐면
정기예금 금리를 네. 일정 수준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네. 예. 미국조차도 이 레귤레이션 Q라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것을 이제 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는 2008년 금융위기의 출발은 이런 제도의 변화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여하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시 반추해서 봐야 될 거는 이런 금리에 대한 규제, 다시 말하면 돈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부의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규제가 어떤 그런 레귤레이션 Q처럼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나타난 개교육 방식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예. 하나의 법을 이용해서 예. 간접 규제 방식으로 금리의 과열 경쟁을 자제하도록 하거든요. 네. 예, 우리도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더 많은 경험과 세련된 노하우를 이제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30년 뒤에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70년대 초반 71년도에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고 이게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75년도로 돌아서면서부터 발생되었던 유동시장의 경직성을 갖다가 방금 말씀하신 레귤레이션 Q라고 하는 제도로 아마 풀어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통화 지위를 가지고서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결국은 그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외 시장에 지금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 연준의 결정, 금리의 결정, 중국의 위안화의 위상의 변화 문제에 그냥 노출돼 있을 따름이지 이걸 주도적으로 같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인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거시적으로 보셔서 그러는데 네. 이거는 미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가 레귤레이션 Q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네, 네, 오해는 마시고요. 예, 예. 중요한 거는 그것 말고도 대다수의 선진국은 이런 돈의 이동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취해 왔는데 방화벽이 있는데 네. 우리는 그 방화벽을 왜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돈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책을 취했죠. 그게 다시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 이 관성이 있어서 네. 이걸 바꾸질 못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여쭙고 하는 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우리 서영수 이사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융위기와 유동성위기의 정의의 차이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유동성위기는 말 그대로 그냥 돈이 부족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돈이 부족함에 따라서 파생되는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자산에 관계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문제도 우리나라의 어떤 미시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유동성 위기가 촉발이 되면 이게 곧바로 금융위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열악한 좀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정교하지 못한 그런 상황의 시장이다. 뭐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으면 자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를 지금 말씀을 여쭤봤고 결국은 주택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과 연동이 되어 있고 실물경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 또 뭐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의 어떤 개정 내지 폐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디서 촉발이 되었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갖다 대어서 이전 정부에서 떴고 저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 또 우리 서영수 이사님처럼 우리나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방화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빨리 만들자 장치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아파트값 먼저 이것부터 진단을 하죠.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은 안 된다.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떨어져도 요 정도 떨어지면 안 된다.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30%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버블이 있다고 우리 서영수 이사께서는 보십니까? 뭐 지역별로 다 틀리겠지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정 집값을 측정할 때 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어차피 이제 집이라는 게 재화잖아요. 네. 재화와 금융이 만나는 건데 금융이 만날 때 이 버블이 없는 금융은
어차피 재화를 우리가 30년 내가 이제 평생을 이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평생의 소비에 맞춰서 이 부채를 배분하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원리금 분할 상환을 배분을 해서 그 원리금 다시 말하면 소비는 지불에 대한 소비는 30년 내내 이루어지는 거니 그 금융을 통해서 한 번에 돈을 내지 않고 네. 30년간 나눠서 내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나눠서 내는 돈이 음. 나의 소득 범위 내에서 네.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예. 요게 그걸 뭐 적정 DSR, 뭐 지급제예요. LTV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그래서 예. LTV보다는 DSR로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으로 추정하는 게 이제 DSR을 이용한 적정 집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우리가 가계 소득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천만 원이다. 네.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세전. 예, 세전으로 서울 기준으로요. 예. 뭐 세후로 하면 더 떨어지긴 하는데 6천만 원일 때 대략 금리 현재 금리 수준 DSR 40% 적용하고 네. 대출 뭐 현재 대출 금리와 대출 만기 30년 이렇게 적용하면 네. 그대로 집값이 나와요. 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집값은 네. 서울의 가구의 평균 소득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1억 2천.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네.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예, 떨어졌는데 그러면 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부담 능력으로 다시 환산해 본다라면 우리가 또 새로운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최근에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적용했을 경우에 부담 능력은 사실상 계산해 보니까 고점 대비가 고점이 이제 2021년 9월이었는데 네. 1년간 하락한 부담 능력은 20%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주택 시장은 매수자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네. 당연히 20%가 하락하는 게 적정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9월이 9월 기준으로 해서. 9월이 적정하다라는 전제를 둔다라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 2% 빠졌다, 5% 네. 빠졌다라면은 예. 집값이 싸진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렸다기보다도 올랐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가계의 부담 능력, 매수자의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되는데 무주택자의 이제 부담 능력에 비해 집값이 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거래가 감소하니까 이제 급매로 거래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거래를 못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가격의 급락이 나타나는 거죠.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집값이 2020년 9월, 21년 9월 기점으로 했을 때 이게 이미 벌써 과대 계상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느 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보통 우리가 통계를 잡으면 기준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부동산 시장은 이 기준 연도 잡기가 참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보면은 소득 기준으로 본다면 네. 2017년 정도가 네. 아마 적정한 수준이다. 수준일 텐데 네. 그러면 그 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집값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음. 거래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 갭을 정부가 메우거나 네. 그렇게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40%까지 더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는 그렇게, 거고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렇게 보는 거죠. 40% 50% 빠지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러면 정부가 메울 것이다. 뭐든 할 것이다. 뭐든 할 것이다. 예, 그러면 그 갭을 메우는 정부 정책을 취할 거다. 대표적인 게 지금 주택 주정 지역 해제 예.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만 하더라도 LTV가 바로 올라가고 DSR이 그렇죠. 바로 올라가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조정지역 해제가? 근데 그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이제 금리예요. 네. 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규제가 있다 상관없이 네. 금리 스스로가 네. 자신의 그 부담 능력을 결정짓는 거예요. 음. 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네. 사실 하기가 어렵죠. 이제 바로 그런 점이죠. 아까도 그 안심 전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내용에서도 핵심은 금리의 그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럴까 유동성을 축소시키는데 이 금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을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놓쳤듯이 우리도 너무 놓쳐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뭐 그런 점에 있다. 근데 그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지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 중앙은행은 어떤 식의 금리 정책을 가져가서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그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생각하실 거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거시적인 내용은 자국 통화니까 네. 예,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 다른 나라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리 올려도 괜찮기 때문이거든요. 금리 올려도 괜찮기 때문에라고 하는 예. 말씀도 예, 일부적으로는 예, 동의를 합니다. 예. 2008년이었다라면 네. 아마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라면 아마 2008년 상황하고는 예. 다르죠. 지금 상황은. 미국은 더 큰 위기를 봉착했을 거예요. 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네. 2008년 이후에 미국은 그야말로 금융 안정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을 싹 바꿨어요.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완전히 개혁했다. 예. 어쨌든 예. 예. 그 덕에 다시 말하면 가계 대출에서 원리금 분할 고정금리 대출을 그때는 50%밖에 안 됐던 거를 100%로 올렸고요. 네. DSR 규제라든지 다양한 네. 규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 네. 이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둔 거예요. 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막강한 횡포를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조차도 그런데 네. 우리는 그 금융 안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홀히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온 거지 예, 새로 예상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상이 충분히 됐던 것이다. 그렇죠. 예상이 충분히 되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뭐 모기지의 어떤 포클로저의 통계가 나오거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티클 기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주로 미국의 부동산 관련되는 신규 주택 청구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뭐 이야기가 나올 따름이지 지금 가계 부채에 의한 부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미 다 주판을 튕겨 보니까 가계부채 문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서프라임 위기로 디레버리징 하는 과정에서 저축률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가계도 충분히 이번엔 교육 받았어.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갈 테니까 뭐 나머지 국가들이야 뭐 어떻게 신경 안 하든지 쓰고. 신경 안 쓰겠다. 예. 근데 우리나라를 딱 바라보니까 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패 신화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한이 금리 정책을 펴는 여러 가지 그 여신 정책이나 대출 정책에서의 맹점들이 실물 경제와 딱 맞닿아 있는 연결고리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와 건설사의 이해관계와 가계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물려 있는 그 지점에서 어느 누구 하나 발 빼거나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를 가장 정말 멋있습니다. 대변한 아니 감사합니다. 대변하는 게 전세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하나씩 짚어가야지만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랬잖아요. 집값이 이제 안정화되면 전세가 오르고 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 안정화되고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서로가 약간은 상쇄하는 게 네,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집값이 안정화되면 전세가 오름으로써 다시 집에 대한 수요를
우리나라는 갭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를 야기시키고 야기시키죠. 다시 그래서 그게 집값을 올리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네, 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그럴 수 있는 수단인 전세가 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그거죠. 이제 첫 번째 결국에는 전세가 이렇게 잘 받쳐줬던 이유는 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라는 네. 전 세계의 유일한 제도인데 네. 이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약발을 다 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체크를 못 해봤네요. 잔액 기준은 4%가 지금 넘은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전세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월세 살아야 되죠. 그렇죠. 예. 야, 이게 이게 4%면 2.3, 2%였던 금리가 그렇죠. 지금 4%면 벌써 이미 두 배가 두 된 배가 거니까요. 됐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첫 네. 번째 이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가거나 네. 또는 전세를 가더라도 줄여서 가거나. 반전세 뭐 이런 것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반전세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주거 비용이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제일 먼저 줄여야 될 건 주거비를 줄여야죠. 그렇죠. 그럼 주거비를 줄이는 방법은 작은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평수를 줄여서 가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집의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음. 과거에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가면서 집이 부족해졌거든요. 네, 네. 근데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니까 예. 집이 남아도는 거죠. 참 그러다 보면 이 지금 우리의 전세 시장과 이 주택 공급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택을 더 짓겠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야 이제 일관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전에 발표한 부분들이 네. 이제 그거를 당장 와가지고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포석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아무리 장기적인 포석에서 진행돼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제 금융이 유지되고 이게 잘 돌아가야만 정부의 목표대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 금융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탑된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 그 말씀을 쭉 우리 서영수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복합화된 동시다발성 어떤 문제점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얽혀 있는 모습 같은데 전세 자금이 됐든 갭 투자가 됐든 뭐 깡통 정세가 되었건 아니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건 모든 것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부실화는 금융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가능성은 우선은 가능성이야 뭐 100%인 거고. 100%로 보신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뭐 그것을 얼마나 이제 점진적으로 적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100%라는 말씀은 어디에선가 어느 지역에선가 어느 아파트건 어느 주거 지역에서든지 간에 이 부동산 가격의 급락, 하락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은행 기관들에서 이 담보대출로 나갔던 그 경매 물건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실물을 보시는 분들은 네. 가격이 하락해서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생각들 하는데 예. 금융의 관점에서는 반대로 보는 거죠. 예. 금융이 문제가 돼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거래가 줄기 때문에 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예. 금융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못 갚게 되는 거고 네. 그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집을 헐값에 던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네.
던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에는 3개월이 지나면서 연체가 발생하면서 기한이익 상실이 되고 그게 경매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 과정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예,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만기가 어느 정도는 길기 때문에 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금만 상환하게 된다라면 집값의 하락이 네. 이게 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이죠. 그 다음에 집값이 하락하고 또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금융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더 적은 대출 또는 대출을 회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순환고리가 이제 나중에 생기게 되겠는데 예. 이럴 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예, 금융위기가 나타나겠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돈이 결국은 돌지 않는 게 결국 우리에게는 문제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 당신들에게도 가게에도 문제가 되니까 자, 거래를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유동성은 공급해 주겠다. 금리가 조금 높아도 일단 거래가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세도 나가고 뭐 전세 자금도 대출을 지금 4%, 4.3%라 그러는데 4%라도 가져가서 전세를 받는 게 낫지. 그거 다 같이 우리가 전부 다 망하는 길인데 잘못하면 어떻게 이걸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아니요. 왜냐 그러면 최 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나 이런 현장에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배우려고 자꾸 이렇게 제가 모르지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금융의 문제를 얘기 드렸잖아요. 네. 금융 문제도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의 접근을 통해서 해답을 구해야지. 네. 이거를 과거처럼 대증요법, 미루기 정책으로는 이번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예. 그럼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금융 측면에서는 네네. 제가, 예, 대출 금리를 예,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정책, 그리고 돈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책. 이게 아까 금융 안정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바꿔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본질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부동산 시장은 가장 후진적인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금융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거기에 연결돼 있어서 후진적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선진적이다, 후진적이다는 것은 네. 어찌 보면은 어떻게 이 중개하는 시장 또는 이 중개자가 네.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시장이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냐, 네. 얼마나 투명화되어 있냐, 얼마나 공정하냐.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정보가 잘 이렇게 돌아다니냐. 예, 모두에게. 예, 이런 시장. 근데 이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디지털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후진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거래를 줄이는 요인, 네. 예, 정보의 비대칭성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네. 여기에 나가서 중개업소의 분들도 대부분 개인사업체의 아주 자영업자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 시장의 투명성을 요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면 정부가 요구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을 대형화하고 좀 더 지원을 해서 법인화시켜서 네. 투명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법적 요구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히 했죠. 네. 예, 결국에는 본질적 문제가 예, 여전히 누적된 거고 지금 그동안 하나도 고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그 결과를 거기에 대가를 우리가 지금 겪는 거죠. 네. 그 오늘 우리 서영수 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뭐 이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프레드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화돼서 나오는 많은 가구들에 대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대응책을 안전망이죠. 사람은 노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주택은 이 역시 하나의 자산이니까
자산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금융 시장의 안전망을 만들려면 페니메나 프레디맥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는 댐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금리의 어떤 인상 속도를 지금같이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는 지켜보고 관리할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금리의 인상 속도를 어느 것이 정확한 시점인지, 역시 금리의 댐, 인상 속도의 댐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은행이 직원이 뭐 한 800억 이렇게 횡령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이길래 자신들의 위험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대출된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은 얼마나 또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말씀 주신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어떤 부실한 연결고리, 이거를 만드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결국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 니 탓, 내 탓, 남 탓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미국처럼 소개해 주신 대로 소비자 금융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용하는 경우는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이런 가능성을 막는, 연착륙시키는 지혜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아주 경계의 말씀, 그리고 주목해야 될 말씀을 오늘 서영수 이사님으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주시죠.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마 이거를 미시적으로 개인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접근해 보면은 아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렇죠. 참 저도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한 정부 역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체적인 전망은 좀 비관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는 이유는 이제 시민들이 조금 네.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네. 우리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내놓고 그거를 정부에 요구한다라면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야말로 저는 이거는 재난 중에 재난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국민의 힘에 달려 있다. 우리의 예. 역할에 달려 있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